여기 한국인은 지진 대응 훈련을 많이 받아서 특별히 잘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재난행동연구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고 교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요일 저녁 6시 30분이었죠.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15년째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차멸에 앉은 리위안이 보였는데 벌써 공책과 3가지 색깔 펜을 꺼내고 있었죠. 항상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뒤에는 미호가 조용히 종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앉아 있었고요. 세심한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아이였어요. 창가 쪽에는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젊은 한국 학생이었죠. 제 연구 조교인 제시카가 교실 앞쪽에서 대형 스크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케이블을 연결하고 프로젝터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오늘 밤 지진이나 다른 재해를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위해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되어야 했거든요. 책상으로 걸어가서 가죽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에 대한 노트들이 들어있었죠. 지진이나 홍수 같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협력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도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행동하게 되죠. 그날 밤 학생들에게 한국의 영상들을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지난 대지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마치 수년간 연습한 무용수들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 건물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음식과 물을 나누어 먹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었죠. 거의 마법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교수잖아요. 마법은 믿지 않아요. 사실과 과학,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데는 분명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의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좋은 훈련 때문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서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제시카가 프로젝터 준비를 마치고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스크린이 밝은 흰색으로 빛나며 발표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리모컨을 집어들고 첫 번째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눌러봤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었죠. 스크린은 그냥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의 모든 불빛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살짝이 아니라 마치 고장난 전선에 연결된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었죠. 몇몇 학생들이 책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어요. 다른 학생들은 곧 멈출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글을 쓰고 있었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에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져버렸어요. 교실이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제 손이 얼굴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잠깐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요. 위 어딘가에서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치 다시 마법처럼 부드러운 주황색 불빛들이 교실 곳곳에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비상등이었죠. 모든 것이 따뜻하고 신비롭게 보였어요. 마치 대학교 교실이 아니라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종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한국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하얀 빛이 주황색 빛을 뚫고 나왔죠.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들어 올려서 주변 학생들이 자신들의 공책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 간단한 행동이 아름다운 일의 시작이었어요. 리위안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다음엔 미호도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이요. 곧 어두운 교실이 작은 빛의 원들로 가득 찼어요. 각각의 빛을 2~3명의 학생들이 함께 나누어 쓰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모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상상했던 그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가슴 속에서 뭔가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재해 대응에 대해 세심하게 계획했던 강의가 바로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재해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전이었죠. 그런데도 학생들은 이미 함께 협력하고 빛을 나누고 서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휴대폰 손전등을 바닥에 비추며 제 책상 옆에 나타났어요. 아무도 눈이 아프지 않게 배려하고 있었죠.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콜트 교수님,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수업 취소해야 할까요? 교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부드러운 주황색과 하얀빛 속에서 모든 얼굴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리위아는 벌써 공책에 새로운 걸 적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들이었겠죠. 미호는 나이 든 학생이 떨어뜨린 펜을 찾는 걸 도와주고 있었고요. 박민주는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휴대폰 화면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마 번역 앱이나 더 잘 작동하는 조명 설정이었을 거예요. 학생들은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많이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협력하고 있었죠.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던 것처럼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죠.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협력에 대한 제 모든 연구와 연결되는 뭔가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불이 고장난 화요일 밤 교실이었을 뿐이죠. 아니에요. 제시카에게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해봐요. 때로는 계획이 엉망이 될 때 최고의 수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말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맞는 말이 될 거라는 걸요. 이 정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일의 첫 신호였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바꿔버릴 일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학생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빛과 공간과 침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제 교수 머리를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밤은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교실이 어둠에 빠졌던 그날 밤으로부터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노력하던 3주였죠. 그냥 정전이었을 뿐이라고, 그냥 학생들이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그냥 작은 비상 상황에서 보이는 평범한 인간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겨울 폭풍의 눈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시카가 전 세계 뉴스 기사들을 모아오고 있었거든요. 제 교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태국 홍수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낯선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누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쿄 지하철 사고 때는 승객들이 서로 탈출하는 걸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매끄러워서 마치 세심하게 연습한 춤 같아 보였거든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 속이 꽉 뒤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흥미로운 사례들이라고 적힌 폴더에 넣고 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리위안 때문에 잊는 게 불가능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수업이 끝나면 제 사무실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서류를 한 알음 안고 흥미로운 빛이 가득한 눈으로 문을 두드리곤 했어요. 그러고는 마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탐정처럼 모든 걸 제 책상에 펼쳐놓곤 했죠. 콜트 교수님, 이 타이밍을 보세요. 한 번은 이렇게 말하면서 노트북 화면에 영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3주 전 그 어두운 밤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지진 때 서울 사람들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전에 봤던 공식 뉴스 영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었죠. 화면을 보는데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그냥 비상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절차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면 갑자기 20명의 낯선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모두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10대 소년이 손을 들면 즉시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는 아이, 주위에 원을 만들어서 군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새떼가 방향을 바꾸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아름답고 불가능하고 동시에 완전히 자연스러웠거든요. 노트북을 밀어냈어요. 제 교수 목소리가 날카롭고 방어적으로 나왔죠.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리위안.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지진 대피 훈련을 많이 해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위안의 눈에서 반짝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서류들, 더 많은 영상들,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더 많은 증거들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구석 의자에서 미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듣고 있다는 걸 거의 잊을 뻔했거든요. 콜트 교수님, 우리가 이걸 거꾸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설명이라면요. 그 말이 찬물처럼 저를 때렸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마치 공기를 마시려는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학생들이 떠나고 나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책상 위에 흥미로운 사례들,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주 만에 더미가 훨씬 높아져 있었거든요. 모든 대륙에서 온 이야기들이었어요.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영상들이었고요. 모두 똑같은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브라질 아파트 화재에 대한 기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뉴스 기자는 도시 역사상 가장 빠른 대피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을 떨게 만든 건 기사에 첨부된 영상이었어요. 연기로 가득한 복도를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출구를 낯선 사람들이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노인들과 애완동물들과 중요한 물건들을 들고 나오고 있었고요. 마치 많은 팔과 다리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고 너무 빨리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굴러가서 벽에 부딪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진지한 대학교의 진지한 교수였거든요. 사실과 데이터와 논리적 설명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법이나 기적이나 사람이 마음을 읽는다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제 논리적 설명들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버드 야드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 한복판에서 멈춰 서게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학생들 무리가 잔디밭에 원을 그리고 앉아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별로 특별할 게 없었어요. 학생들은 항상 함께 공부하니까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질문을 하지도 않고 노트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각자 자신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무용수들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페이지를 넘기면 다른 사람들도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병에 손을 뻗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순간에 자신들의 물병에 손을 뻗고 있었고요. 거기 서서 10분 동안 지켜봤어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같은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제 논리적인 교수 머리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연한 타이밍일 뿐이라고요. 너무 오래 함께 공부해서 비슷한 습관이 생긴 학생들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 인간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뭔가가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간 행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따뜻해지는 연못의 얼음처럼 갈라져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놀라운 뭔가에 대해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제가 지금까지 탔던 어떤 비행기와도 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가로질러 하얀 솜처럼 펼쳐진 구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릴 뭔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박민준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응급대응팀과의 회의, 연구센터 방문, 지진을 겪은 사람들과의 인터뷰까지요. 단순한 사실 확인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채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은 나이든 한국분은 금태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김한솔 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버드에서 3개월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제가 제 대응을 연구하러 온다는 걸 알게 되자 표정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내 가방에서 작은 가죽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페이지들이 오랜 세월 사용으로 누렇고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소중한 걸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할머니가 6.25 전쟁 때 이 일기장에 글을 쓰셨어요. 천천히 생각하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마을들 이야기를 적으셨거든요. 가장 심한 폭격 중에도 공동체가 하나의 동물처럼 움직였다고요. 일기장 페이지에 적힌 바랜 한글을 바라봤어요.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가 제 가슴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꽉 조이게 만들었어요. 김 박사님이 일기장을 부드럽게 닫으셨어요. 콜트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만 현대인들이 마음 주위에 쌓아놓은 벽을 뚫고 나올 만큼 강해진 건 처음이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도시의 에너지가 따뜻한 파도처럼 저를 때리는 게 느껴졌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도 있었어요. 번개가 치기 직전 순간처럼 공기를 전기로 가득 채우는 뭔가가 말이에요. 박민준이 공항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흥분이 너무 강해서 벽에 튕기고 도착 지역 전체를 보이지 않는 반짝임으로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위기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어요. 사람들에게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건물이었거든요. 지진처럼 흔들릴 수 있는 특별한 방들, 가짜 연기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도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재해, 시나리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박 박사님의 동료가 최신 지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을 때 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진짜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 전체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연습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일어난 진짜 전기 화재였어요. 환기 시스템을 통해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300명의 사람들이 즉시 건물에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지금까지 보거나 연구했던 어떤 응급 대피와도 달랐어요. 경보가 울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것이 저를 휩쓸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따뜻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 같았는데 그 물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갑자기 볼 수는 없었지만 건물 전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제 위 3층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미호가 나이 든 방문객들, 무리가 계단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가도록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알 논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제 이름만큼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리위아는 정문에서 손짓으로 건물을 떠나는 사람들의 흐름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무작정이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각 사람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발은 정확히 어디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손은 언제 뻗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요. 목소리는 언제 격려의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 주위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하고 지적인 생명체의 부분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밀치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전을 향한 매끄럽고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1층에 도착했을 때 박민준이 제 옆에 나타났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은 경이로움으로 크게 떠 있었어요. 콜트 교수님, 느끼세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이에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어떤 학술적 도전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우리는 모두 건물 밖에 서서 소방차들이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전기 문제를 해결하러 안으로 달려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피 전체가 6분 걸렸어요. 300명이 12층 건물을 혼란도 없고 부상도 없고 실수도 없이 떠나는데 6분이었죠. 서울 소방서장이 박 박사님과 이야기하러 걸어왔어요. 그분 얼굴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이 드러나 있었어요. 20년간 응급대응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완벽하게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 스텝을 연습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죠. 그날 저녁 제시카가 케임브리지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콜트 교수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서울에서 대피가 일어난 정확한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전자기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6분 동안 12개 다른 나라에서 응급 대응 시간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어요. 동시에요. 호텔 침대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수백만 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불빛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가족들, 숙제를 하는 학생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불빛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들을 거의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인간 의식의 그물처럼요. 김 박사님이 그날 밤 늦게 호텔 옥상 정원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 공기는 시원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과 대화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고대 문헌에서는 이걸 집단 각성이라고 불렀어요. 난간 옆에서 제 곁에 서서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양 과학이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알고 있던 걸 이제야 따라잡고 있는 거죠. 의식은 개인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물처럼 흘러가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던 교수로서의 제 옛 인생이 끝나고 있었어요.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뭔가의 일부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 각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이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콜트 교수님이 여기서 발견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인류가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일이고요. 서울의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서서 보이지 않는 바다의 부드러운 파도처럼 주변의 수백만 개 마음들의 맥박을 느끼면서 제 역할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마침내 이해했어요. 더 이상 인간의 연결을 연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시 응급관리위원회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는 날 아침은 완벽한 파란 하늘과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쾌한 가을 공기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응급 상황 때 목격했던 놀라운 협력에 대한 보고서를 3일 동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30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제가 배운 것들을 듣게 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상황에서 800만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중요한 서류들로 가득한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불가능한 인간 연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리위안이 뒷줄에 앉아서 평소처럼 공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호는 노트북을 열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세심한 기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박민주는 앞쪽에 앉아서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놓칠 수 있는 모든 걸 번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죽 폴더를 열고 발표 노트를 꺼냈어요. 손은 안정감이 느껴졌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마음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에 대해 명확했어요. 3주간의 연구가 위기 상황에서 인간 협력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채울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었거든요. 하지만 우주는 그날 아침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서 향상된 사회적 협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서울의 모든 응급 사이렌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달리는 응급 차량의 사이렌만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창문들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나 교통 때문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훨씬 더 강력한 뭔가 때문이었어요. 발밑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강하게 커피 잔들이 회의 테이블을 가로질러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까지요. 서울 남동쪽 40km 지점을 중심으로 한 규모 6.8의 지진이었어요. 건물이 우리 주위에서 흔들리고 비상등이 깜빡이는 그 순간, 제 평생의 가장 큰 선택에 직면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록을 하는 안전한 학술 관찰자 역할로 물러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로 완전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이후 매일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던 그 연결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믿기로 했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일반적인 말을 넘어서서 방 안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것 같은 뭔가가요. 회의 테이블 주위에서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관료들이었던 관계자들이 특별한 우아함과 협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순서로 전화가 걸려서 통신망이 과부하되는 걸 막고 있었어요. 아무도 정확히 이런 단계들을 연습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대피 절차가 세심하게 연습한 춤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서로 도와주고 지시받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나누고 하나의 지적인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회의실 창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서울 거리가 800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응급 상황에서 군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시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재앙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응급 차량을 위한 차선을 만들면서 교통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행자들이 질서 있는 그룹을 형성하고 힘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안 아이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리위안이 제 옆에 나타났는데 눈이 인식과 흥분으로 크게 떠 있었어요. 콜트 교수님, 카카오톡의 메시지 패턴을 보세요. 휴대폰을 들어 올려서 도시 전체의 통신 흐름을 보여주는 시각화를 보여주었어요. 무작위 혼돈 대신에 화면은 완벽한 협력으로 발화하는 수백만 개의 뉴런을 가진 거대한 뇌처럼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서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방 건너편에서 미호의 조용한 목소리가 우리 주변의 조직된 활동을 뚫고 나왔어요. 응급 대응 시간이 불가능해요. 구조팀들이 공식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있어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제 교수 머리를 경이로움과 혼란으로 빙빙 돌게 만드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구했던 모든 모델을 너무나 큰 숫자로 넘어서는 대응 효율성이었는데 마치 타이핑 실수처럼 보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제가 더 이상 이 현상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 일부가 되어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고,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그걸 안내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정보가 연결된 시내를 흐르는 물처럼 저와 제 학생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제시카가 케임브리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자기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울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 전 세계 도시들에서 비슷한 협력 사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모두 말 없이 이야기하고 모두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요. 박민준이 창문 중 하나에 서서 아래 거리에서 펼쳐지는 복구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서울 프로토콜. 이렇게 불러야 해요. 인류가 80억 개의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방법을 기억해낸 순간을요. 몇 시간 후 지진 대응이 불가능한 매끄러움과 효율성으로 계속되고 있을 때 회의실에 앉아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 흩어져 있던 관찰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걸 잊어버린 인간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거든요.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리위안,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미호, 동양의 지혜와 서양 과학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박민준. 그들은 어떤 교과서도 설명한 적 없는 인간 의식의 영역을 지도로 만드는 동료 탐험가가 되어 있었어요. 지진은 우리의 마지막 시험이었고 우리는 그냥 통과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인류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뭔가를 발견한 거였어요. 하버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강의와 학술 논문들로 이루어진 제 평범한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 있는 세심한 노트들은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몇 년이 걸릴 인간 잠재력의 증거를 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분명했어요. 연결은 진짜였고 퍼져가고 있었고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모든 인류가 어떤 개별적인 마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게 큰 뭔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공항에 서서 승객들이 지진 때 제가 목격했던 협력의 약간의 힌트로 움직이는 걸 지켜보면서 한국에서 깨어난 것이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대한 연못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이 집단적 각성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전 세계의 삶과 공동체들에 닿고 있었거든요. 에즈라 콜트 교수로서의 제 역할이 아직 정의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뭔가로 변화했어요. 교사, 안내자, 떠오르는 집단 의식과 여전히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개별 의식 사이의 번역자로요. 하버드 교실의 단순한 정전으로 시작된 영웅의 여정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학술적 모험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되어 있었어요. 연구 데이터만이 아니라 인류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불가능하게 연결되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에즈라 콜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